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늦은 밤, 집으로 돌아왔는데 창문에 불이 꺼져 있는 순간, 그 순간 마음속에 스며드는 공허감.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없구나. 문을 열었을 때 캄캄한 방과 냉장고의 차가운 소리만 들려올 때, 그 고독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똑같은 밤길이라도 창문에 불빛이 켜져 있으면 그저 전등 하나가 켜져 있을 뿐인데 왠지 모르게 숨이 놓이고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저 집에는 누군가가 있구나. 저 불빛은 단순한 전등이 아니라 사람을 기다리고 안도하게 해주는 신호구나. 60대 직장인 이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퇴근 시간이 늘 밤 10시를 넘기는데 아파트 복도 끝에서 자기 집 창문 불빛이 보일 때마다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사람들 속에서 치이고 버스에서 밀리고 회사에서 눈치 보다가 집에 불이 켜져 있으면 아내가 아직 깨어서 기다린다는 걸 알잖아요. 그 순간만큼은 내가 아직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구나 싶어요. 이 불빛 하나가 삶의 무게를 버티게 해주는 힘이 된 겁니다. 반면 혼자 사는 어떤 노인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퇴직 후 자식들은 멀리 살고 배우자는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녁에 문을 열면 언제나 집 안은 캄캄했습니다. 그분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불 켜진 창문을 보면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돈이 많아도 집이 커도 불이 꺼져 있으면 그건 그냥 빈집일 뿐이더군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정서적 안전기지라고 부릅니다. 사람이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끼는 순간은 나는 혼자가 아니다. 누군가가 나를 기다린다는 확신을 가질 때입니다. 집이란 결국 벽과 지붕이 있는 건물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불빛이 켜져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전기가 아니라 사람의 온기를 뜻합니다. 그래서 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기다림과 안도의 상징이 되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늘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불 꺼진 집에 들어가면 그건 집이 아니라 숙소다. 실제로 예전에는 아버지가 늦게 들어오셔도 어머니가 작은 전등 하나 켜두고 기다리셨습니다. 그 불빛 덕분에 아버지는 그래도 내가 이 집의 주인이고 가족의 중심이구나 하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시골집 마당에 전구 하나 매달려 있던 시절. 밤길 걸어오다가 저 멀리서 그 불빛이 보이면 가슴이 뛰던 그 감각. 그건 단순히 밝다가 아니라 내 자리가 있다, 내 편이 있다는 감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집집마다 현관 센서 등이 켜져 있긴 하지만 그건 사람의 온기가 아니라 그냥 자동 장치일 뿐입니다. 남편은 늦게 들어오고 아내는 드라마 보다가 먼저 잠들고 자식들은 각자 방에서 이어폰을 꽂고 집에 불은 켜져 있어도 사실은 각자의 방에만 불이 켜져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중요한 건 함께 켜져 있는 불빛입니다. 거실의 불, 부엌의 불, 대화가 오가는 자리의 불빛.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집에 불이 켜져 있다는 건 누군가 나를 기다린다는 뜻이다. 하지만 집에 불이 켜져 있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불빛은 기다림의 신호일 뿐. 진짜 가족의 온기를 만들어주는 건
밥상입니다. 예전에는 하루에 한 끼라도 온 가족이 둘러앉아 밥을 먹었죠. 그 자리에는 말과 웃음이 오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떨까요? 오늘날 우리의 밥상 풍경은 크게 달라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집에 불이 켜져 있을 때 마음이 놓인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은 반대로 불 꺼진 집에 들어가며 외로움을 느낀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 밥상은 단순히 밥을 먹는 자리가 아닙니다. 거기엔 대화가 있고, 웃음이 있고, 때론 눈물이 있었습니다. 어릴 적 기억나십니까? 작은 상 하나에 둘러앉아 반찬은 소박했지만 그 자리만큼은 집안이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었던 순간. 60대 김 여사님의 회상입니다. 가난했어도 밥상은 풍성했어요. 나물 반찬 두세 가지면 됐죠. 아버지는 공부 열심히 해라. 어머니는 밥 많이 먹어라. 그게 늘 밥상에서 들리던 노래 같았어요. 그 시절 밥상은 가족의 중심이었습니다. 하루의 피곤함도 밥상 위에서 풀리고 아이들은 밥상에서 부모의 삶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퇴근 늦은 아버지는 편의점 도시락, 엄마는 혼자 식탁에서, 자식은 방 안에서 치킨을 시켜 먹습니다. 같은 집에 살아도 밥상은 비어 있고 대화는 끊겼습니다. 그 자리는 TV 소리, 휴대폰 알림음만 가득합니다. 한 가정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70대 어머니는 늘 거실에서 저녁상을 차려놓고 자식들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와 손주는 방에서 식사를 해결했습니다. 어머니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같이 좀 먹자. 밥상 차려놨다. 그러자 며느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각자 먹는 게 편해요. 그 말 한마디에 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하고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밥상은 차려져 있었지만 그날 밥상은 사실상 텅 비어 있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가족의 대화는 밥상에서 시작된다. 같이 먹는 한 끼는 단순히 영양을 채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밥상에서 오가는 몇 마디. 오늘은 힘들지 않았니? 반찬 맛있네. 이런 사소한 말들이 쌓여서 가족의 정서적 끈이 됩니다. 밥상이 사라지면 대화도 사라지고, 대화가 끊기면 가족도 늙어갑니다. 한 손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랑 같이 살지만 사실 같이 밥 먹은 기억은 별로 없어요. 저는 바쁘고 습관이 돼서 그냥 방에서 먹었거든요. 하지만 할머니는 이렇게 느꼈습니다. 얘가 나랑 밥 먹기 싫어하나? 내가 불편한가? 사실 손주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싫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제가 무심했을 뿐이에요. 이처럼 밥상에 앉지 않으면 서로의 마음을 오해하게 되고 그 거리는 점점 멀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밥상은 단순한 식탁이 아닙니다. 세대를 잇는 다리이자 가족의 심장입니다. 대화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반찬 괜찮네. 무릎은 좀 어떠세요? 학교에서 뭐 배웠어? 이런 작은 말들이 밥상 위에 쌓이면 그 집은 절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밥상에 앉으면 세대의 거리가 줄어든다. 결국 밥상은 가족의 역사책입니다. 그 위에는 부모의 땀이 배어 있고
자식의 웃음이 기록돼 있으며 세월의 이야기가 조용히 흘러갑니다. 밥상이 사라진 집은 편리해질 수는 있어도 온기를 잃습니다. 그리고 온기를 잃은 집은 결국 숙소가 됩니다. 그렇다면 밥상에서 가장 깊이 새겨지는 건 무엇일까요? 바로 부모의 뒷모습입니다. 아이들은 말로 가르치는 것보다 부모가 보여주는 모습에서 인생을 배웁니다. 여러분은 요즘 가족과 함께 밥상에 얼마나 자주 앉으시나요? 밥상에서 나눈 대화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한마디는 무엇이었나요?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대신 부모의 뒷모습을 기억합니다. 그 뒷모습은 말보다 강력합니다. 그리고 평생 자식의 앞길을 비추는 등불이 됩니다. 어릴 적 새벽마다 들리던 자전거 바퀴 소리.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아버지는 늘 도시락을 가방에 넣고 자전거를 끌고 나가셨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묵묵히 걸어가는 그 뒷모습. 당시엔 몰랐습니다. 왜 저렇게 고생만 하실까? 하지만 세월이 지나 보니 깨닫게 됩니다. 그건 성실의 교과서였습니다. 박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공부 열심히 해라라고 말한 기억은 없어요. 근데 새벽마다 일어나 일터로 가시던 그 뒷모습이 제 인생에서 가장 강한 가르침이었습니다. 한 노인은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새벽마다 부엌 불빛이 켜져 있었어요. 칼질 소리, 냄비 뚜껑 닫히는 소리. 그게 제 자장가였죠. 엄마는 늘 우리 도시락을 싸느라 불을 켰거든요. 그 불빛은 단순한 전등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헌신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어떤가요? 아버지는 회사에서 지쳐 돌아와 거실 소파에 쓰러져 있고, 어머니는 스마트폰을 붙들고 늦은 밤까지 SNS를 보며 시간을 보냅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고된 뒷모습 대신 부모가 피곤에 겨워 눕거나 무기력하게 시간을 보내는 모습만 기억합니다. 아이들은 듣지 않습니다. 그 대신 보고 그대로 따라합니다. 한 아들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버지는 늘 술잔으로 하루를 끝내셨어요. 저는 그게 싫었거든요. 그런데 어느새 저도 똑같이 술잔 내려놓는 소리로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더라고요. 부모의 뒷모습은 말보다 강력합니다. 좋은 습관도 나쁜 습관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모델링 효과라고 합니다. 아이들은 말로 배우지 않습니다. 그 대신 가장 가까운 사람의 행동을 무의식적으로 복사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뒷모습은 자식의 앞길이 됩니다. 때론 길잡이가 되고 때론 굴레가 됩니다. 말은 사라집니다. 행동은 남습니다. 부모의 뒷모습은 자식의 인생을 조용히 지배합니다. 부모의 뒷모습은 두 가지 길을 보여줍니다.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 혹은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겠다. 어느 쪽이든 부모의 모습은 자식의 앞길에 선명한 흔적을 남깁니다. 부모의 뒷모습이야말로 자식의 앞길이다. 철학자 알랭 드보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사랑을 설명으로 배우지 않는다. 사랑을 행동에서 체험할 뿐이다. 결국 우리가 자식에게 남길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돈도 말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뒷모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즘 자식 세대는 부모의 뒷모습조차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각자 방에 들어가고 대화는 끊기고 함께 앉아 있는 시간조차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가족은 함께 살아도 대화가 끊기는 순간 늙기 시작합니다. 몸이 늙어서가 아닙니다. 마음이 늙는 겁니다. 말이 사라지면 가족의 시간도 멈춥니다. 저녁 식탁에 반찬은 6가지나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대화는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신문을 펼치고 밥을 뜨고 아들은 휴대폰을 보며 국만 떠먹고 며느리는 반찬만 몇 번 집더니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공허하게 울릴 뿐. 김 어르신은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같이 앉아 있는데 왜 이렇게 외롭지? 밥상은 차려져 있었지만 그 집의 온기는 이미 오래전에 식어버렸습니다. 한 집에서는 어머니와 딸이 늘 엇갈렸습니다. 어머니는 딸을 보면 늘 물었습니다. 밥은 먹었니? 어디 가니? 언제 들어오니? 딸은 짜증을 냈습니다. 엄마, 제발 잔소리 좀 그만해요. 그때부터 대화는 줄어들었고 어머니는 마음의 문을 닫았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어머니가 떠난 뒤 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늘 묻던 그 말이 사실은 사랑이었단 걸 이제야 알았어요. 대화가 끊긴 건 단순한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사랑을 주고받을 기회를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가정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이 말다툼을 한 뒤 몇 년 동안 같은 집에 살면서도 거의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말해봤자 싸움만 나니 그냥 참자. 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랑 말하면 늘 부딪히니 그냥 피하는 게 편하다. 시간은 흘렀지만 그 집의 공기는 늘 차가웠습니다. 싸움은 사라졌지만 화해도 사라졌습니다. 대화가 사라진 집은 이미 늙어버린 집이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관계의 노화라고 부릅니다. 몸이 나이 드는 것처럼 관계도 대화가 끊기면 늙어갑니다. 대화는 단순히 정보를 주고받는 게 아닙니다. 그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생명줄입니다. 마치 호흡처럼 대화가 이어져야 관계가 숨을 쉽니다. 대화가 끊기면 관계는 산소를 잃고 가족은 함께 있어도 외로워집니다. 대화가 사라졌다. 사랑도 멀어졌다. 가족은 그렇게 늙는다. 하지만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다시 젊어지는 가족의 비밀은 짧은 말 한마디에 있습니다. 오늘 하루 어땠어? 밥은 맛있니? 몸은 괜찮으세요? 이 평범한 대화들이 모여 가족의 주름을 펴주고 마음을 다시 젊게 만들어줍니다. 대화가 끊기면 가족도 늙는다. 심리학자 에리히 프롬은 말했습니다. 사랑은 말과 행동으로 표현될 때만 존재한다.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화가 사라지면 사랑도 함께 사라집니다. 그리고 사랑이 없는 가족은 겉으로는 함께 살아도 이미 늙어버린 것입니다. 저녁 밥상. 반찬은 따뜻했지만 대화는 없었습니다. 손주는 고개를 숙이고 휴대폰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할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이 반찬 내가 좋아하던 거야. 손주는 대답 대신
카톡 알림음을 확인했습니다. 밥상 위에는 국과 반찬이 있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대화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요즘 많은 어르신들이 같은 경험을 합니다. 밥상에 앉아도 손주는 유튜브 영상을 보며 웃고 대화 대신 이모티콘 하나 보내며 됐지? 라고 말합니다. 전화를 걸면 나 지금 바빠요라며 금방 끊어버립니다. 70대 박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엔 밥상에 젓가락 소리가 있었는데, 이젠 알림음, 벨소리, 광고 음악만 들려요. 같이 앉아 있는데도 마음은 너무 멀리 떨어진 것 같아요. 기술은 분명 편리합니다. 하지만 잘못 쓰면 사람 사이에 벽을 만드는 차가운 유리창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술은 또 다른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72세, 이 여사는 손주와 자주 보지 못했지만 어느 날 손주가 영상통화를 걸어왔습니다. 할머니, 저녁 드셨어요? 저도 지금 먹고 있어요. 화면 속 손주는 햄버거를 먹고 있었고 할머니는 된장찌개를 떠먹고 있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 순간만큼은 같은 밥상에 앉아 있는 듯한 온기가 있었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김 씨는 손주와 자주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손주는 매일 아침 짧은 톡을 보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건강하세요. 그 한 줄 메시지 덕분에 김 씨는 하루를 웃으며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기술은 본래 차갑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의지가 더해질 때 따뜻해집니다. 핵심은 기계가 아닙니다. 핵심은 마음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사진 한 장을 보내고 영상통화로 밥 먹었니? 묻고 짧은 문자로 잘 자라 적는 것. 이런 사소한 행동들이 세대를 잇는 따뜻한 다리가 됩니다. 한 할아버지는 손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손주는 게임 중이라며 짧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나 바빠요. 나중에요. 뚝 끊긴 통화음. 할아버지는 그날 저녁 밥상 앞에서 혼잣말했습니다. 나는 하루 종일 이 전화만 기다렸는데. 기술은 때때로 끊긴 다리가 되기도 합니다. 기술은 차갑다. 그러나 사람 있으면 따뜻하다. 핵심은 마음이다. 밥상에 직접 앉지 못해도 화면 속에서 웃으며 밥 먹자고 말한다면 그건 이미 같은 밥상입니다. 손주와 함께하는 한 끼는 꼭 같은 자리에 있어야만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나눌 때 한 끼는 완성됩니다. 기술이 변해도 가족의 목소리는 변하지 않는다. 결국 중요한 건 도구가 아닙니다. 핵심은 마음입니다. 메시지 한 줄, 전화 한 통, 웃음 한 번. 그 안에 담긴 건 단 하나. 나는 너를 생각한다. 그리고 그 마음이 이어지는 한 가족은 멀리 떨어져 있어도 결코 흩어지지 않습니다. 가족을 잇는 건 와이파이가 아니라 마음의 신호입니다. 돈은 떠납니다. 명예도 사라집니다. 건강조차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하지만 끝까지 곁에 남는 건 단 하나. 가족입니다. 정년퇴직을 맞은 70대 이 씨. 처음엔 자유가 달콤했습니다. 이제 회사 스트레스도 없고 눈치도 안 봐도 되겠구나. 하지만 2달이 지나자 달라졌습니다. 동료들의 연락은 끊기고
함께 술잔을 기울이던 친구들도 하나둘 멀어졌습니다. 어느 날 이 씨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내 옆에 남은 건 결국 당신뿐이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평생 쌓아온 직함보다, 인간관계보다 끝까지 남는 건 결국 가족뿐이라는 사실을. 또 다른 어르신은 수술을 앞두고 병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과일 바구니와 손주가 그려준 그림 한 장. 불안한 마음으로 눈을 감았다가 손을 꼭 잡아주는 온기를 느꼈습니다. 그건 오래된 친구도 회사 동료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아내와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분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내가 평생 바쁘다는 핑계로 가족을 멀리했는데 결국 내 옆을 지켜주는 건 가족뿐이었구나. 많은 이들이 노후를 준비하며 돈을 모으고 명예를 지키려 애쓰지만 정작 가족과의 시간은 자주 놓칩니다. 손주에게 용돈은 주지만 대화는 나누지 않고 배우자와 같은 집에 살지만 마음은 멀리 있고 부모와 가까운 곳에 살면서도 몇 달째 얼굴을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 손을 잡아줄 사람은 돈도 명예도 사회적 지위도 아닙니다. 바로 가족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인간이 느끼는 가장 큰 안정감을 관계적 유대감이라고 설명합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확신이 사람을 지탱하는 힘입니다. 돈은 위로하지 않습니다. 명예는 손을 잡아주지 않습니다. 건강조차 언젠가는 떠납니다. 그러나 가족은 다릅니다. 때로는 다투고 오해도 하지만 결국 남아있는 건 가족입니다. 한 아버지와 아들은 몇 년 동안 말 한마디 섞지 않았습니다. 고집 때문에 서로를 피했고 같은 집에 살면서도 마치 남처럼 지냈습니다. 그러다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자 아들은 결국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둘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늦었지만 나는 늘 내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한마디에 아들은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늦게나마 가족은 다시 이어졌습니다. 가족은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끝내 돌아갈 자리이기도 합니다. 노후의 지혜란 거창하지 않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대화하고 기다려주는 것. 이 세 가지가 결국 마지막까지 우리를 지켜줍니다. 재산은 흩어지고 명예는 사라지고 건강은 쇠해도 밥상에 앉아주는 가족은 남습니다. 밥을 함께 먹는 가족은 쉽게 흩어지지 않는다. 철학자 빅터 프랭클은 말했습니다. 인간을 지탱하는 힘은 목적이 아니라 관계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붙드는 건 성공이 아니라 함께 웃어주던 얼굴, 아플 때 손을 잡아주던 손길입니다. 결국 우리가 남기는 유산은 집도 재산도 아닙니다. 함께한 시간과 웃음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마지막까지 붙들고 싶은 가족의 모습이 무엇인가요? 밥상에서 함께 웃던 얼굴일까요? 아플 때 곁을 지켜주던 손길일까요? 아니면 늘 기다려주던 그 불빛일까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기억들이 모이면 이곳이
또 하나의 따뜻한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